하녀의 욕망, 왕실의 금을 훔치다. 나는 왕실의 금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탐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한 한 어머니의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례입니다. 1892년 조선 왕실의 궁녀로 입궁한 지 15년이 되던 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궁녀라고 해도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침방에서 일하는 하급 나인. 왕족들의 이불을 정리하고 침구를 빨고 방을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서도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21살에 입궁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양반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나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순례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궁궐에 들어가면 굶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김진사 댁 막내 아들 정민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소꿉친구였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례야. 정민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릴게. 내가 궁에서 나오는 날까지.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궁녀는 평생을 궁에서 살아야 해요. 저를 기다리지 마세요. 하지만 저를 잊으세요, 도련님.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세요. 그렇게 저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처음 몇 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상궁들의 매질도 견뎌야 했고 다른 궁녀들 사이의 험한 세상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례야, 내 옛 남자가 장가를 갔다더구나. 같은 친방의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랑요? 김 부잣집 딸이래. 지참금도 엄청났다던데. 그날 밤 저는 홀로 울었습니다. 정민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그를 잊으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의 사랑도 나의 꿈도. 그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저는 친방의 부상궁이 되었습니다. 나름 인정받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신분이었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15년째 되던 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음력 3월 초하루였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날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대전의 침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온몸이 나른하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무슨 일이지?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궁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사형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석 달 전 겨울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침방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취기가 가득한 남자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비단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왕족임이 분명했습니다. 너, 누구냐? 그가 물었습니다. 침방 나인 술래옵니다, 마마. 저는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 후의 일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궁녀가 왕족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벌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이라니.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들키면 죽습니다. 아이와 함께 죽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동시에 다른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아이. 제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게 찾아온 기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궁녀의 임신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때 경숙이가 다가왔습니다. 술래야 너. 혹시. 경숙아.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줘. 제발. 경숙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저와 같은 날 입궁했고 15년을 함께 보낸 자매 같은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숙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 개자식, 누군지 알아?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두워서 못 봤어. 이걸 어떻게? 경숙이 머리를 싸맸습니다. 우리는 밤새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병을 핑계로 궁박 친척집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아이는 친척에게 맡기기로. 당시에는 상궁이 허락하면 잠시 궁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기에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궁 마마 소인의 고모가 위독하다는 전갈이 왔사옵니다. 잠시 나가 뵙고 올 수 있을까요? 상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거라. 하지만 열흘 안에 돌아와야 한다. 감사옵니다, 마마. 저는 궁을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성방, 먼 친척 할머니가 사는 초가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할머니.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개월 후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하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내 아이.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의 이름을 수진이라고 지었습니다. 맑은 물의 진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궁으로 돌아가야 했고 수진이는 할머니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할머니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목숨 걸고 키우마. 아이와 헤어지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제 딸 수진이.
저는 받는 급료를 모두 할머니께 보냈습니다. 수진이를 키우는데 쓰라고. 한 달에 한 번 궁을 나가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하루가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수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아이로. 엄마, 수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수진이 많이 컸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언제 나랑 같이 살아요? 그 질문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돈을 더 모으면 함께 살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궁녀는 평생 궁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죠. 할머니께서 급히 전가를 보내셨습니다. 수진이가 아프다. 당장 와라. 저는 상궁께 사정해서 궁을 나갔습니다.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열병으로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왔어? 그래, 엄마 왔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약방에서 약을 지어와도 낫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병입니다. 그것도 깊이 든 병이에요. 폐병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이대로 두면 의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죽는다는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봐야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제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청심보명단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약재로 만든 것인데 이 약이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약을 구하면 되겠네요. 의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그 약이 너무 비쌉니다. 한 환에 은 50냥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10환은 먹어야 합니다. 은 500냥.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모은 돈이 겨우 은 30냥이었습니다. 궁녀의 급료가 얼마나 적은지 아십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야기 아니면 의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 엄마. 수진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 죽어.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너는 죽지 않아. 엄마가 꼭 살릴 거야. 하지만 어떻게? 은 500냥을 어떻게 구합니까? 저는 궁으로 돌아가 경숙에게 사정했습니다. 경숙아, 돈을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은 500냥. 경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술래야, 나도 15년 동안 모은 돈이 겨우 은 20냥이야. 그걸 다 줘도 부족해. 다른 궁녀들에게도 사정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밤마다 수진이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께서 또 전가를 보내셨습니다.
수진이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저는 또다시 궁을 나가 아이를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피를 토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곧 그럴 수 있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 엄마, 나 추워. 엄마가 안아줄게.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너무 가볍고 차가운 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구하겠다고. 훔쳐서라도 빼앗아서라도. 하지만 어디서? 누구에게서?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왕실의 금. 제가 일하는 침방 옆에는 보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왕실의 귀중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금과 은, 보석들이 가득한 곳. 물론 엄중하게 지켜지는 곳이었습니다. 내시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었고 자물쇠도 여러 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5년 동안 궁궐에서 일했습니다. 창고의 구조도 알고 있었고 내시들의 교대 시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녀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사람. 할 수 있다. 아니, 해야만 했습니다. 수진이를 살리기 위해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창고의 자물쇠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열쇠는 친방 상궁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 차고 다녔죠. 하지만 상궁은 잠잘 때 열쇠를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내시들의 교대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관찰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창고를 지나가며 내시들을 확인했습니다. 교대는 밤 2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약 5분 동안 창고가 비었습니다. 5분. 그 안에 열쇠를 훔쳐 창고를 열고 금을 가져오고 다시 잠그고 열쇠를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경숙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술래야, 미쳤어? 경숙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들키면 죽어. 알아. 하지만 수진이도 죽어가고 있어. 그래도 경숙아. 저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엄마가 돼봐서 알았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경숙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와줄게. 뭘 하면 돼? 망을 봐줘. 내가 열쇠를 가지러 가는 동안.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성공하면 수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저는 죽고 수진이도 홀로 남겨집니다. 할 수 있다. 꼭 해야 한다. 다음 날 밤, 저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밤 10시 상궁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 12시 궁궐이 조용해졌습니다. 밤 2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1시 50분. 저는 조용히 침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숙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경숙이 속삭였습니다. 응. 1시 55분. 저는 상궁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상궁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해. 수진이를 생각해.
저는 천천히 상궁의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 열쇠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날까봐 손으로 감쌌습니다. 상궁이 뒤척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상궁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4시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고 쪽으로 달렸습니다. 경숙이 손짓했습니다. 빨리.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시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두 번째 시도에서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금빛이 번쩍였습니다. 수많은 금덩이와 은덩이, 보석들. 저는 가장 작은 금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 하지만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그것을 옷 속에 감추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다시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시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 기둥 뒤로. 내시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내시들이 창고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열쇠를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궁의 방으로 가려면 내시들 앞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경숙이 저를 도왔습니다. 반대편에서 일부러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내시들이 그쪽을 보았습니다. 그 틈에 저는 재빨리 지나갔습니다. 상궁의 방으로 돌아가 열쇠를 다시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상궁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손에 금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금. 저는 그것을 이불 속에 감추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왕실의 금을 훔쳤습니다. 들키면 삼족이 멸합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물 창고에서 금이 사라졌다. 상궁이 소리쳤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벌써 알았을까? 모두 나와라. 당장. 모든 궁녀들이 뜰에 모였습니다. 내금 이왕실 경호대가 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수상한 사람을 본 자가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처소를 수색할 것이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색을 하면 금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하지만 경숙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제 방에 먼저 들어가 금을 숨긴 것입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녀는 금을 궁박 우물가에 숨겨놨다고 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방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내금이 책임자가 화를 냈습니다. 분명 궁녀 중 한 명이 훔쳤을 것이다. 자백하는 자는 목숨은 살려주겠다. 침묵.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좋다. 하나하나 신문하겠다. 궁녀들이 차례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는 어디 소속이냐? 친방 나인 술래옵니다. 어젯밤에 뭘 했느냐? 친방에서 잠을 잤사옵니다. 증인이 있느냐? 경숙이가 함께 있었사옵니다. 신문관이 경숙을 불렀습니다. 이 여자의 말이 사실이냐? 네, 마마. 저희는 함께 잤습니다. 경숙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문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봤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좋다. 물러가라. 일주일 동안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금이는 외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금을 어떻게 궁 밖으로 빼냅니까? 궁녀가 나갈 때는 철저히 검사를 받습니다. 경숙과 저는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먼저 나갈게. 경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금을 꺼내 사람을 시켜 내게 전하게 할게. 너무 위험해. 괜찮아. 나는 의심받지 않으니까. 일주일 후 경숙이 친척 제사를 핑계로 궁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녀는 금을 작은 조각들로 나눠 비단천에 싸서 약재상을 하는 친척에게 맡겼습니다. 이걸 순례에게 전해달라고 하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숙이 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한 달 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숙이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금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친구가 저를 배신했다니. 하지만 화를 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한 것이니까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수진이를 살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궁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접근한 것입니다. 순례 나인이시오? 누구십니까? 경숙의 친척 되는 사람이요. 이걸 전해달라고 하더이다. 그는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훔친 그 금. 하지만 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숙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순례야, 미안해. 나도 급한 일이 생겼어. 내 어머니가 병이 나셨어. 나는 반을 가지고 어머니를 치료할 거야. 나머지 반은 내가 가져. 수진이를 살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경숙은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만 남은 금. 하지만 은 250냥 정도의 가치는 되었습니다. 약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궁을 나가 금을 팔았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여러 곳에 나눠서. 그리고 청심보명단을 샀습니다. 5환. 의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일단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가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약 가져왔어. 이거 먹으면 나아. 저는 수진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1환, 2환, 3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나았어.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 다 나았네. 의원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기적이군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약이 5환밖에 없었고 의원은 최소한 5환은 더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다시 막막해졌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 고민했습니다. 다시 훔쳐야 하나? 하지만 이번에는 경계가 훨씬 삼엄해졌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왕족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 만약 그 사실을 왕실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 물론 위험했습니다. 저는 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수진이를 왕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수진이는 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왕실에 상소를 올리기로. 상소를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궁녀가 왕족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것. 증거도 없이. 하지만 저는 해야 했습니다. 상소문을 몰래 작성했습니다. 소인 친방 나인 술래 감히 아뢰옵니다. 소인은 4년 전 어느 겨울밤 왕족의 시를 받아 딸을 낳았사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부디 조사하시어 진실을 밝혀주시옵소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소환장이 왔습니다. 저는 어전에 불려갔습니다. 왕께서 직접 조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술래냐? 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마마. 내 말이 사실이냐? 네, 마마. 소인은 거짓을 아뢰지 않았사옵니다. 누구의 시를 받았다는 것이냐? 그것은 소인도 알지 못하옵니다. 어둠 속이었고 술에 취한 분이셨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냐? 네, 마마. 왕이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한 신하가 나섰습니다. 아이를 데려와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왕족의 피를 이었다면 생김새가 비슷할 것입니다. 왕이 명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너라. 수진이가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5살배기 아이. 아직 약해 보였지만 예쁘게 생긴 아이였습니다. 왕이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신하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수진이는 왕실의 누군가를 닮았던 것입니다. 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사해보라. 4년 전 겨울 누가 친방 근처에 있었는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인은 왕의 사촌 동생 의친왕이었습니다. 당시 의친왕은 술에 취해 친방에 들어갔고 저를 범했던 것입니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내 놈이 그런 짓을. 의친왕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마. 소인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렇다고 궁녀를 범해도 되는 것이냐? 하지만 왕족입니다.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왕은 저와 수진이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술래는 무죄로 한다. 그리고 아이 수진이는 왕실의 후손으로 인정한다.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왕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적자는 아니었지만 왕실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청심보명단을 제공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모두. 수진이는 계속 약을 먹었고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다 나았어. 수진이가 뛰어다니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명예롭게 나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15년을 일한 궁궐에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이제 수진이와 함께 살 수 있었으니까요. 왕실에서는 작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생활비를 제공했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성 밖에 집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이제 너를 떠나지 않아.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의친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를 봐야겠소. 저는 의친왕을 만났습니다. 4년 전 그날 밤 저를 범했던 그 사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안하오. 의친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내가 잘못했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알고 있소. 하지만 사과는 하고 싶었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친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를, 수진이를 보고 싶소. 왜요? 내 핏줄이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4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진작 왔을 것이요.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의친왕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의친왕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선물을 가져왔고 수진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수진이가 의친왕을 좋아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요? 수진이가 의친왕을 보면 좋아했습니다. 의친왕은 수진이에게 인형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었습니다. 수진아, 너 행복하니? 의친왕이 물었습니다. 네. 엄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정말 행복해요. 의친왕은 수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없겠소? 나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소. 그리고 수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싶소. 저는 고민했습니다. 증오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범했던 사람. 하지만 수진이의 친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친왕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의친왕은 계속 찾아왔고 수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증오는 저 자신만 괴롭힐 뿐이라는 것을. 좋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의친왕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아버지로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약속하오. 그렇게 우리는 기묘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와 수진이 그리고 의친왕.
정상적인 가족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수진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왕실의 지원 덕분에 교육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친왕은 수진이에게 글을 가르쳤고 예법을 가르쳤습니다. 수진아, 너는 왕실의 후손이다. 자랑스럽게 살아라. 내 아버지. 수진이는 의친왕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행복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해 가을 경숙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술래야 잘 지내니?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에서 살고 있어. 어머니는 완쾌하셨어. 내 덕분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수진이는 잘 지내니? 저는 경숙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경숙아, 나도 잘 지내. 수진이도 건강해. 너를 원망하지 않아. 우리 모두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행복하게 살아. 편지를 보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일 왕실의 금을 훔친 일이 잘못된 것이었나? 법적으로는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한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한 일. 저는 여전히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잘한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 했을 거야. 수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왕실에서 수진이를 궁녀로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시오? 의친왕이 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제 딸이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후손으로서 수진이는 그냥 평범하게 살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의친왕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당신 뜻을 따르겠소. 수진이는 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좋은 집안의 청년과 혼인했습니다. 혼인식 날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래.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알아요. 엄마가 저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뭘 안다는 거니?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가 왕실의 금을 훔쳐서 저를 살렸다고. 저는 놀라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화나지 않니? 엄마가 도둑질을 했는데.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감사해요. 엄마의 사랑 덕분에 제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이해해줘서. 엄마, 저도 엄마가 되면 알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그날 수진이는 시집을 갔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아들을 낳았고 또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의친왕은 여전히 저희를 돌봐주었습니다. 손주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의친왕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소? 그때 한 일을. 왕실의 금을 훔친 일 말입니까?
그렇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상황이 온다 해도 저는 똑같이 할 겁니다. 그게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네. 법은 법이고 사랑은 사랑입니다. 저는 법을 어겼지만 사랑은 지켰습니다. 의친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강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의친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울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아버지로서 그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의친왕은 유언으로 수진이에게 재산을 남겼습니다. 수진이를 부탁하오. 그리고 순례 당신에게도 감사하오. 저는 의친왕의 묘 앞에 섰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수진이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세월은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수진이의 아이들도 자라 장가가고 시집 갔습니다. 저는 증손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작은 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귀염둥이.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제가 왕실의 금을 훔쳤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수진이가 죽었다면 이 아이들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머니, 이야기해줘요. 아이가 조르듯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야기해줄게. 아주 옛날 얘기를. 저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빼고.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줄 것입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그들의 어머니를, 할머니를, 증조 할머니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강했는지. 제가 70이 되던 해,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순례 상궁을 찾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왕의 명으로 왔습니다. 옛날 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떨렸습니다. 설마 무슨 일을 조사하신다는 겁니까? 40년 전 왕실의 금이 도난당한 사건입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조사를 한다니. 왜 지금에 와서? 최근 다른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아는 게 있겠습니까? 당시 친방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수상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본 적 없습니다. 조사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런데 이상하군요. 당시 기록을 보니 당신이 그 직후 궁을 나갔더군요. 제 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돌봤습니다. 그 딸이 의친왕의 딸이라는 수진이 말입니까? 네. 조사관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비싼 약을 먹고 나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약값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시죠. 당신이 훔친 겁니까? 침묵.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40년 만에 자백하는군요. 왜 지금 자백합니까? 이미 늙었습니다.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왕실의 금을 훔쳤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한 일이니까요.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조사관은 돌아갔고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궁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례.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40년 전 왕실의 금을 훔쳤다는 것이 사실이냐? 네, 마마. 소인이 범한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죽어가는 제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도둑질의 이유가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왕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너의 딸 수진이는 의친왕의 핏줄이다. 그리고 너는 이미 늙었다. 마마, 형을 면제해 주겠다. 대신 왕실의 금의 값어치만큼 갚아라. 저는 놀랐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감사옵니다, 마마. 하지만 기억하라. 내가 저지른 일은 분명 죄다. 다만 너의 사정을 참작한 것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저는 궁을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는 살았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짐을 지웠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저를 살렸잖아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실의 빚을 갚기 위해 저희는 의친왕이 남긴 재산을 팔았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저도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75세가 되던 해, 저는 병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는 충분히 살았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저는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위해 한 모든 일을. 엄마, 왕실의 금을 훔친 것도 내가 살아준 덕분에 의미가 있었어. 너를 낳은 것이 엄마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딸로 태어난 게 최고예요. 고마워, 수진아. 엄마를 용서해줘서.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는 제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2번이나.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해라, 수진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네, 엄마. 행복하게 살게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수진이가 뛰어오는 꿈. 엄마. 수진아.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꿈속에서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수진이와 그녀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저와 함께 일했던 옛 궁녀들. 경숙도 왔습니다. 이제 백발이 된 경숙. 순례야. 경숙이 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 하셨어요. 정말? 네. 당신도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를 살려야 했다고. 우리는 같은 처지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숙이 더욱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수진이는 홀로 어머니의 묘 앞에 남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미안해요. 엄마에게 짐이 되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엄마, 저도 열심히 살게요. 엄마처럼 강하게. 엄마처럼 사랑하면서. 수진이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엄마. 이제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50년 후, 수진이의 손녀가 학교에서 숙제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의 역사에 대해 써야 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이야기해 줄게. 무슨 이야기요? 증조 할머니 이야기. 너의 증조 할머니는 아주 용감한 분이셨단다. 어떻게요? 수진이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단다. 심지어 법을 어기면서까지. 법을 어겼어요? 그래. 하지만 그것은 나쁜 마음에서가 아니었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지. 그럼 잘못된 건가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때로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바로 사랑이지. 사랑이요? 그래. 증조 할머니는 법을 어겼지만 사랑은 지켰어.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고 너의 엄마가 태어났고 너도 태어난 거야.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증조 할머니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의 피에는 증조 할머니의 용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증조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래요. 수진이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게 바로 증조 할머니가 원하시던 거야. 그날 밤 수진이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난한 하녀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딸 수진이입니다. 나는 왕실의 금을 훔쳤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내 딸이 살았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둑이라 부르더라도 나는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진이에게 엄마는 내가 평생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억해다오.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심지어 법보다도 죽음보다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수진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영원히.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순례의 이야기는 가족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저 어머니였을 뿐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딸을 위해 무엇이든 했던 평범한 어머니.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92년 조선 왕실의 금 도난 사건.
범인은 하급 궁녀 이순례, 동기는 딸의 병치료, 훗날 왕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음. 간단한 몇 줄. 하지만 그 몇 줄 뒤에는 한 여인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법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했던 한 어머니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현대 2024년 서울의 한 박물관, 조선시대 왕실 유물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전시물을 보다가 작은 설명판을 발견합니다. 1892년 금도난 사건 하녀 이순례의 이야기. 여학생은 설명을 읽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옆에 있던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왜 울어? 이 하녀 이야기요. 딸을 살리기 위해 왕실의 금을 훔쳤대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어머니가 설명판을 읽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거야. 정말요? 그럼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나도 뭐든지 할 거야. 여학생이 어머니를 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뭐가? 저를 사랑해줘서요. 어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모녀는 손을 잡고 박물관을 나섭니다. 뒤에 남은 전시물, 작은 금덩이 하나, 그리고 낡은 종이에 적힌 글씨. 사랑은 법보다 강하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녀의 욕망, 왕실의 금을 훔치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선택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법과 도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순례는 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지켰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살아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딸의 딸들이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신념. 때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순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얼마나 강합니까?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만약 당신이 순례의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꼭 말해주세요. 사랑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니까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해야 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감사합니다. 끝. 순례의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현실입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법보다 더 절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부모라면 당신의 사랑을 자랑스러워 하세요. 당신이 자식이라면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사랑 덕분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